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 3일 미국의 기습작전으로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미국 법정에 출석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마두로 부부가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안전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대해서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중국 영향력 차단, 미국의 패권 확립, 석유 이권 확보 등 복합적인 목적이 얽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베네수엘라 사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한때 유학생들에게 가장 관대한 나라로 꼽혔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인도 학생들의 발길이 또 끊기면서 유학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 정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2시 미국 법정에 처음 출석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 인정 여부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요. 함께 체포돼 압송된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함께 출석합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마약 밀매와 돈 세탁 등 마약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됐는데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새 공소장엔 부인과 아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등도 추가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현지 시간으로 5일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기 2시간 전인데요. 베네수엘라의 회의 소집 요청을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가 안보리에 전달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지지했습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과 위협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공격이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4일) 그리스의 영공관제센터 시스템에서 대규모 통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해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전역의 모든 공항에서 이착륙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연말연시 연휴를 끝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려던 수천 명 여행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무선 통신망의 장애 원인과 항공편 운항의 정상화 시점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3일 새벽부터 독일 수도 베를린 남서부 지역 4만 5천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상점 2,200곳도 이틀째 영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지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송전선에 불을 내 정전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독일 내 극단주의 단체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에너지 공급 업체는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빨라야 이번 주 목요일쯤에 복구가 완료될 거라고 안내했습니다.
스타머 영국 총리가 국익을 위해 유럽연합 즉 EU 단일 시장과 더 긴밀히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제1야당 보수당은 영국의 EU 탈퇴인 브렉시트에 대한 배신이라고 반발했는데요. 스타머 총리의 이번 발언은 집권 노동당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스타머 총리는 물러날 뜻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평가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고한 결의. 네, 3일 전격적으로 진행된 미군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의 작전명이 확고한 결이었습니다. 네. 사망자 수가 이제 베네수엘라 쪽에서 80여 명이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당일에는 한 40여 명, 40여 명이라고 알려졌거든요. 네. 2배가 지금 하루 만에 많아졌고 여기는 군인 말고도 민간인도 포함이 돼 있고요. 마두로 대통령 경호팀 대부분이 사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테러 공모를 비롯해서 4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미국 법정에 섭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날에는 그 판사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알려주고요. 유죄를 인정하는지 묻게 되거든요. 네. 마두로 대통령 당연히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보석 없이 구금될 거다 이런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 승인한 지 3시간여 만에 네. 이 작전이 성공을 했다고요. 굉장히 빨리 성공을 한 건데요. 그렇죠. 예, 현지 시간으로 3일 새벽 1시 1분에 미 육군 최정예 부대인 델타 포스를 태운 헬기가 마두로 대통령의 은신처 중의 하나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푸에르테 티우나 군사기지에 접근을 했습니다. 이 헬기 운용은 나이트 스토커라고 불리는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가 맡았는데요. 이 연대가 2011년에 빈라덴 암살 작전에 투입됐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3일 새벽 2시에 카라카스 하늘에서는 미군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포격을 가하는 듯한 섬광이 목격이 됐고요. 네. 새벽 2시 1분에 델타 포스가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뚫고 마두로 대통령이 은신하던 안가에 접근해서 생포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번 작전이 최소 5개월 전부터 설계가 됐다고 합니다. CIA가 작년 8월부터 소수 요원들을 베네수엘라에 잠입을 시켰는데요. 베네수엘라에 가서 내부 정보원과 협업을 했고요. 주기적으로 스텔스 드론을 띄워서 마두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군 사이버 사령부, 우주 사령부가 비살상 전자전 능력을 활용해서 들어갈 때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마비시켰고요. 카라카스 전역의 조명도 차단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바다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죠. 국방부가 작년 8월 말부터 카리브해에 함대 12척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항공모함 제라럴드 R 포드호 미사일 구축함 3척도 보냈거든요. 지금 한 15,000명 이상의 군 병력이 지금 베네수엘라 쪽에 집결이 돼 있는데 이게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에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파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합동특수작전사령부가 미국 켄터키의 마두로 대통령 관저의 실물 크기 모형을 만들어서 대원들에게 심야 침투, 탈출 훈련을 시켜왔다고 합니다. 거의 치밀하게. 영화 같은 작업을 펼쳤는데요. 아, 그러네요. 네. 사실은 이 작전이 2025년 말로 예정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이미 대기 상태에 들어갔었는데 기상 상태가 안 좋았답니다. 지연이 돼서 3일에 들어간 거고요. 체포요원들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가옥에 들어가서 이 마두로 대통령이 이렇게 미군이 들어오니까 강철 문이 달려있는 안전 장소로 달려갔는데 네. 문을 못 닫고 결국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헬기에 태워졌고요. 새벽 4시 29분에 카리브해에 있던 미국 군함 USS 이오지마함으로 인계가 됐는데요. 이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클럽에서 참모들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봤다고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네. 지금 미국의 루비오 국무장관이 주목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이 작전 이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누가 그럼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국가가 아니라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란 등 미국의 적대적인 세력의 영향력을 베네수엘라에 행사하는 걸 이것을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마약 밀매 중단, 석유 산업 재편 이런 얘기들을 계속 내놨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그러면 언제 선거를 치르는 것이냐라고 또다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네. 이 시점에 얘기하긴 너무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민주주의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가장 우선해서 집중하는 현안은 미국의 안전과 안보, 안녕과 번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루비오 장관이 쿠바계 미국인입니다. 네. 오래전부터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주장해왔던 인물이고요. 마두로 대통령 축출과 과도기 정책을 수립하는데 지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루비오 장관이 이미 국가안보보좌관, 국제개발처 처장,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청장 대행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총독이란 직함까지 갖게 될 거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레이디 맥베스인데요. 네,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은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이 마두로 대통령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냐면요. 네. 1980년대 버스 운전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카라카스 지하철 공사 노조 창립을 주도를 하면서 이제 정치계에 뛰어들었고요.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로 지목이 된 이후에 반미 기치를 내건 차비스모, 차베스식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치를 펴왔습니다. 근데 과도한 복지 예산 집행, 무리한 국유화 정책을 시행해서 심각한 경제난을 불러왔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경제난 때문에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었는데 군을 동원해서 유혈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란 비판을 받고 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긴 했는데 차베스 정부에 훨씬 못 미쳤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네. 집권 후에 국제 유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원유 판매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극심한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이 겹치면서 수백만 명이 해외로 탈출을 했습니다. 올 2월 기준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이 82%입니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 인구의 30%가 경제난을 못 견디고 해외로 이주를 해버렸는데요. 네. 자, 레이디 맥베스 배우자인 실리아 플로레스입니다. 지금 같이 미국에 체포돼서 그렇죠. 압송돼 있고 네. 법정에도 같이 서게 됐습니다. 차베스 대통령 정권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근데 이제 차베스 전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대선에서 마두로가 승리하니까 그 이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단순한 결혼을 넘어서 권력과 권력이 만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아내를 영부인이 아니라 나의 첫 번째 전사 항상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동료네요, 동료. 네, 예.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도 플로레스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정설로 여겨졌고 실제로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최고 권력자는 플로레스다 이런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도 국정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마두로 플로레스 부부가 각자의 측근들과 함께 지금 서방의 제재 대상 명단에 일찌감치 올라섰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피자는 알고 있다. 알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앞두고 국방부 건물이죠. 펜타곤 근처에 피자 가게 주문량이 또다시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3일에 그 SNS X 계정에 펜타곤 피자 리포트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오전 2시 4분쯤에 그 펜타곤 근처의 피자 전문점 피자토 피자에서 야간 배달 주문이 갑자기 급증을 해버렸는데요. 새벽에요. 네, 이 네. 주문 폭주가 1시간 반 정도 이어진 뒤에 오전 3시 44분쯤에 급격히 떨어져서 결국 0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펜타곤 피자 리포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익명으로 운영하는 계정입니다. 이 펜타곤 근처 특정 피자 매장의 심야 주문 데이터를 항상 관측을 해서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도 미국의 주요 군사작전이나 외교안보 위기 직전에 유사한 주문 패턴이 포착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공식적인 통계나 분석 지표는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당시에도 네. 이 펜타곤 근처 피자 주문량을 근거로 관측을 내놨었는데 이게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피자 가게 이 계정 운영에 지금 주문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걸 주목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그러네요. 됐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런 순간이 온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죠. CES 2026이 미국 시간으로 6일에서 9일까지 미국 네바다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올해 행사의 핵심 키워드 실체가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모니터 속 두뇌에 머물던 생성형 AI가 이제 신체 피지컬을 얻은 피지컬 AI, 그리고 헤이 구글 아니면 시리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네. AI가 사용자의 패턴을 파악해서 주변 환경을 알아서 맞춰주는 공기 같은 AI, 오. 그리고 엔진 대신 소프트웨어가 주행 경험을 결정하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 등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입니다. 이게 흔하게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로봇, 자율주행, 제조 이렇게 물리적인 세계와 함께 만나는 AI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텍스트만 만들어 주다가 이제 AI가 현실로 나와서 직접 빨래도 개주고 냉장고에서 음료도 꺼내 와주고 네. 인간이 하던 물리적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얘긴데요. 이 피지컬 AI의 서막을 날린 엔비디아가 올해 AI의 다음 단계는 이라는 걸 주제로 AI를 말하는 존재에서 움직이는 존재로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룹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실물을 처음 공개하고요. LG전자는 식사 시간에 맞춰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거나 오븐에 빵을 넣는 홈 로봇 LG 클로이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서 TV와 자동차, 냉장고 같은 모든 가전에 이제 AI가 스며들어서 그 맥락까지 알아내주는 앰비언트 AI 기술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굳이 조작을 안 해도 필요한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을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도 알아채기 그러니까요. 네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주행 성능을 개선을 해주고요. 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층 정교해진 무인 택시 기술도 이번에 공개가 되는데요. 네. 공식 개막 전날인 5일에는 업계 거물들이 기조연설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의 리사수 CEO가 첫 번째로 연설을 하는데 클라우드부터 엔터프라이즈 즉 기업용 시스템, 사용자 가까이에 있는 말단기기 같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AI 전략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네. 또 같은 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특별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피지컬 AI가 이끌어갈 산업혁명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술 발전이 네.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여기서 맞아요. 나오거든요. 네. 올해도 또 기대가 됩니다.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태국 여행 포비아. 이게 중국에서 일고 있는데요. 태국이 그래서 동남아 관광 1위 국가 자리를 지금 베트남에 내줄 위기에 놓였습니다. 네. 타이 이그제미너지 등에 따르면 작년에 외국인 관광객이 3,200만 명 온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될 것 같답니다. 네. 이게 전년도에 3,550만 명이었던 것보다 9.8%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근데 작년 초만 해도 태국 정부가 관광객이 한 4천만 명 올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악재가 이어지니까 3,800만 명으로 낮췄다가 다시 3,500만 명으로 내렸는데 거기에도 못 미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중국인들이 안 오기 때문인데요. 네. 중국 배우가 납치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유명한 배우가 미얀마 네, 접경지대에 있는 사기 조직에 납치가 됐다가 나흘 만에 구출이 됐는데 그 모습이 정말 처참했었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중국 안에서 태국 여행 공포증 포비아가 일어났습니다. SNS에 태국을 범죄 소굴로 묘사하는 글이 퍼졌고 국가 이미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이게 공교롭게 태국을 범죄 도시로 그린 중국 영화들이 이때 나왔는데 이게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7월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고 성수기에 남부 지역에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가기가 좀 많이 이제 불안해지고 매력도가 떨어진 건데요. 여기에 오토바이 사고로 외국인 관광객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끊이지 않으면서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됐고 제일 결정적인 건 태국 통화인 바트화가 강세를 띠게 됐습니다. 네. 이 돈이 화폐 가치가 중요하죠. 이러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관광 갈 똑같은 때는. 돈으로 가다가 더 많은 돈을 주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좀 많이 부담이죠. 멈추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콕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콕에 있는 고급 식당과 스파에 가려면 이 비용이 일부 유럽 도시랑 비슷하거나 더 비싸진 현실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콕을 못 가고 베트남으로 이제 향하게 됐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관광 수입이 지금 태국이 그 1조 4천억 바트 한 64조 원에 워낙 달했는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 살짝 지금 높아지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관광업계의 전망이 어둡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잘못된 만남. 이라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잦은 근친혼으로 유전자 변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혈족 간의 결혼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법에 따르면 직계 존속 또는 친 이복 형제 사이 결혼, 입양 부모와 자식 간의 결혼만 금지가 됐거든요. 근데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삼촌과 조카딸, 숙모와 조카아들, 8촌 이내 같은 학년 남녀 간의 결혼 이게 다 금지가 되면서 비교적 먼 혈족 간의 결혼까지 금지가 됐습니다. 만약에 위반하면 벌금형 또는 최장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우즈베키스탄 국영 첨단기술연구소가 우즈베키스탄인들 사이에서 근친혼으로 인해 수십 건의 새로운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다라는 보고서가 발표돼서 이게 근거가 됐습니다. 네. 연구를 해봤더니 검사 대상 아동 절반이 이미 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었고요. 네, 전체의 약 86% 아동에게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전자 이상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국제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수치래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긴 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연구진은 우즈베키스탄 일부 지역에서 전체 결혼의 약 4분의 1이 근친혼으로 이루어져서 그렇군요. 유전자 변이가 쉽게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전자만 변하는 게 아니라 유전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면서 근친혼을 좀 금지하는 범위를 넓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스틱스의 Come Sail Away 함께 듣겠습니다. I'm sailing away, set an open course for the virgin sea, 'cause I've got to be free, free to face a life that's ahead of me. On board, I'm the captain, so climb aboard. We'll search for tomorrow on every shore, and I'll try, oh Lord, I'll try to carry on. I look to the sea, reflections in the waves spark my memory. Some happy, some sad. I think of childhood friends and the dreams we had. We lived happily forever, so the story goes. But somehow we missed out on the pot of gold. But we'll try best that we can to carry o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 안보 정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 인사들이 이끄는 현 베네수엘라 정부가 미국과 협조하고 있으며 지금은 새 정부 선출보다 베네수엘라의 기반시설 재건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누가 베네수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맡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한 미국의 작전에 대해 국제사회에선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미국 내에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베네수엘라의 요청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오는 7일과 9일 예정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예고하면서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을 공천 뇌물 카르텔이라며 특검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혈액암으로 투병하던 배우 안성기가 오늘 오전 향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유아진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캐나다 하면 유학생들에게 한때는 가장 관대했던 나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학생 중에서 특히 인도 학생들 발길이 또 끊겼다고요? 네, 말씀처럼 캐나다로의 유학이 단순히 문턱이 높아질 수준을 넘어서 유학 시장의 판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요. 네. 인도 학생들의 캐나다 유학은 사실상 멈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승인된 인도 학생의 학습 허가는 9,900여 건에 불과하는데요. 2024년 같은 기간에는 약 7만 7천 건, 또 2023년에는 약 15만 건이었던 수치와 비교하면 2024년 대비 87%, 2023년 대비 93% 이상 수직 하락했습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이유가 뭔가요? 네, 캐나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유학생을 막고 있는 이유는 심각한 주택난과 인프라 부족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월세를 올리고 공공서비스를 저해한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른바 질서 있는 유입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네. 그동안 너무 많은 유학생이 들어오면서 캐나다 내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물가가 폭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유학생들이 현지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또 불법으로 취업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네. 정부가 이를 막고 동시에 캐나다 경제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만 골라받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재정증명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네. 한마디로 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학생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유학 준비하는 학생이 증명해야 할 금액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네, 현재 연방정부가 유학의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이 GRC 예치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GRC 예치금은 학생들이 캐나다 유학 비자를 신청할 때 유학생이 현지에서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캐나다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네. 학비와 항공료를 제외한 순수 1년치의 최소 생활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이 GRC 예치금이 네. 약 1만 달러에서 약 2만 3천 달러로 껑충 뛰면서 환율과 송금 수수료 그리고 실질적인 초기 체류 비용까지 고려하면 학비 외에 보여줘야 할 돈만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단순히 예치금의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대출 비중이 높으면 여차없이 거절하고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정교하고 보수적인 자금 증명이 기본값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인도 유학생 수가 특별히 또 감소한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GRC 예치금 인상 정책은 인도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네. 다만 유독 인도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은 이유는 캐나다 유학 시장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여기가 캐나다인지 인도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캐나다 유학생의 약 40% 이상이 인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공백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인도 유학생 중 상당수는 대출을 받거나 가족의 전 재산을 모아서 유학을 옵니다. 유학 신청자 한 명의 예치금이 1만 달러일 때는 가능했던 가정이 2.5배로 오르자 아예 유학 자체가 불가능해진 가구가 속출했고요. 중산층 학생들의 대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현지의 이탈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캐나다 정부에서는 주택난이라든지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유학생을 이제 줄여 나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캐나다 교육의 질은 좋아지고 있습니까? 사실상 양날의 검입니다. 그동안 캐나다에는 이민을 원하는 유학생들의 심리를 악용해서 수업은 뒷전이고 비자용 서류만 떼어주던 사립학교도 많았고요. 대학 강의실도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현지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과 우려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담보된 공립대학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학업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캐나다 학위의 전반적인 대외 신뢰도는 오히려 회복될 기회를 맞았습니다. 반면 대학의 주 수입원이었던 유학생 학비가 줄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연구비가 삭감되거나 일부 학교와 학과 등이 문을 닫으면서 수만 명의 교수와 교직원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습니다. 또 아울러 유학생 입장에서도 학문 자체의 탐구와 가치보다는 대학 졸업 후에 취업 비자를 위해서 캐나다 정부가 원하는 직업군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캐나다 유학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것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현 시점에서는 유학을 투자 대비 효용의 문제로 봐야 하는데요. 네. 과거에는 캐나다 학위가 취업과 영주권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감수했지만 이제는 비싼 돈을 쓰고도 취업 비자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재정 증명은 비자 거절을 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라서 안정적인 금액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과거에는 공립대학 졸업자라면 전공에 상관없이 취업 비자가 나왔지만 이제는 정부가 지정한 직업군 전공자에게만 취업 비자 발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나의 전공이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로 이어지는가를 꼭 확인하셔서 전략적인 접근으로 유학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아진 통신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의 새벽 기습 작전으로 전격 체포돼 미국 뉴욕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미국이 적용한 혐의는 마약 공모와 밀수인데요.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재판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법 위반 등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글로벌 이슈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소식 많이 전해드리면서 네. 미국 베네수엘라 침공 가능성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봤는데 네. 했군요. 예, 저도 토요일 좀 이른 저녁 네. 먹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속보로 이렇게 네. 들어오는 걸 보고 트럼프가 결국 이렇게 네. 일을 벌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 좀 꼽아보고 싶은 거는 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 네. 이걸 좀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가 이제 이 마두로를 한 국가의 수반이 아니라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미국이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그렇지만 과연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여기에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질병통제예방센터라든지 네. 뭐 이런 미국의 정부 기관조차도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코카인이 그리 다른 뭐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서 네, 네. 오는 코카인이라든지 그것만큼 그 중대한 그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만 네. 그건 트럼프에게 별로 중요하지 중요한 않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웠을 때 가장 이게 어떤 논란이 적고 타격이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 명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권 침해 논란, 뭐 국제법 위반, 그러니까요. 또 오늘 아침에 보면은 연방 의회의 동의 없는 어떤 국가의 침략 행위 네. 여기에 대한 모든 무선 논란을 모두 강력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명분이 정말 마약과의 전쟁이다. 라운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마약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확립한다. 석유 이권 보호, 또 이민자 대량 추방 여러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 표면적인 그렇죠. 명분이라면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건 네. 진정한 그 뒤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지난해 12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가 외교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우선순위를 북중 남미에 두는 것, 뭐 서반구에 두는 이런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좀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은 수년간 방치했던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확대, 네. 또 적대적인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한다. 또 중남미 지역의 군사력 배치를 재조정하고 또 미국의 원칙과 전략에 부합하는 정권을 만드는데 초점력을 기울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 특히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고히 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미 밝혔는데 네. 이 베네수엘라 반미 정권부터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구상을 구현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게 이제 시간을 끌게 되면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필요성과 목적을 분명히 구현하는 데는 베네수엘라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뭐 가장 큰 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민자 추방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이거를 발동하기 위해서 정말 수백 년 전에 적국 뭐 시민법 이런 것들을 뭐 발동한다고 해서 논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적국 시민을 어떤 적법하게 이렇게 체포하거나 추방하려고 하려면은 그 나라하고 전쟁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럴 때는 또 이만큼 효과적인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만큼 이렇게 적절한 국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를 더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민자 대량 추방에 박차를 가하는 효과가
또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네. 석유 이권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여기서 뭐 굳이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잡자마자 석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미국이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부터 꺼냈는데 중간 선거가 지금 올해 11월에 있잖아요. 이 취임 초부터 뭐 저유가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내세우는 주요 핵심적인 정책이었는데 이 중간 선거에서도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석유 공급 증가 뭐 이거를 통한 물가 안정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해야 하는데 네. 베네수엘라의 이제 마두로 정권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트럼프가 첫 마디에서 석유를 얘기했다는 게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입증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면은 베네수엘라가 지금 거의 오랜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석유 생산과 정유 뭐 이런 것들에 다 거의 다 붕괴된 상태이잖아요. 중국에 의존도 많이 하고 있었고 네, 네. 그러면은 이 정권 교체 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석유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도 좀 많은 우려와 좀 회의적인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리비아, 뭐 이라크 이렇게 한번 미국이 이걸 시도했다가 네. 그리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듯이 베네수엘라도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도 자신 있다고는 했지만요. 네,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앞서서 키워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했던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밖에 다른 요인이 또 있을까요? 저는 뭐 중요한 요인으로 트럼프가 그동안에 이제 경험한 학습 효과를 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6월에 이란 핵시설을 대대적으로 폭격했잖아요. 네, 네. 당시 뭐 이란 정부는 물론이고 물론 이란의 도발 또 이 가자 전쟁과 연관해서 미국 정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겠지만 네. 국제사회는 미국을 좀 강력히 많이 비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과 이란이 그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지켜왔던 어떤 이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을 이제 거의 무산화시키고 이번에는 정말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결국에 지금 우리는 그게 흐지부지 됐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이란 정부가 굉장히 높은 수위로 트럼프와 미국 정부를 비난했지만 사실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선 넘는 군사적인 도발을 해도 현실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없고 말로만 하는 국제법 위반의 비난은 별 제재 효과가 없다라는 걸 트럼프가 배웠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역시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라고 한 자신감, 학습 효과가 작동했을 것으로 보여요. 저요. 그렇군요. 좀 그 뉴스 화면을 통해서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마두로 대통령 체포돼서 미국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199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기억이 나요. 1989년에 미국에 이제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해서 지상군까지 투입했었죠. 그때는. 그래서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해가지고 미국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때도 명분은 마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트럼프가 뭐 이게 이제 조지 H.W. 부시 정권이었는데 이 사례에 대한 전례에 대한 학습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당시에 정말 국제사회가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디 미국이 이렇게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이렇게 국가 아무리 문제가 된 독재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았었죠. 그런데 이 노리에가도 역시 이제 그 당시에 부시 행정부는 뭐 마약 어떤 유통, 밀매 이런 거 미국에 이제 마약을 퍼뜨리는데 핵심적인 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체포를 해서 법정에 세워서 단죄를 했습니다. 근데 노리에가가 원래는
이제 권력을 잡기 이전에는 미국 중앙정보부의 스파이기도 했고 원래는 미국 정부와 꽤 잘 지냈었던 사이였는데 네. 그리고 또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마약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압박이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반미로 돌아서서 미국과 이제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시 부시 정부는 이 반미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노리에가를 마약범으로 이제 잡자라고 해서 이제 그걸 행동에 옮긴 거죠. 눈을 가시였겠죠. 네, 근데 마두로하고 정말 평행 이론이다라고 그러네요.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비슷합니다. 체포를 한 날짜가 네. 이 노리에가가 네. 항복한 날, 미군에 항복한 날하고 같다 그래가지고 날짜조차도 같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날짜를 맞추려고 뭐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네. 정말 공교롭게도. 비슷한 점이 네.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당시 파나마 침공했었을 때는 이 지상군은 26,000명이나 투입을 했어요. 네. 이 과정에서 또 많은 현재 군인 또 뭐 미군 희생자는 없었지만 뭐 민간인들도 이제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정밀 타격으로 해서 뭐 어떤 지도부만 제거하는 고도의 작전이었다라고는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노리에가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거를 잠깐 살펴보면은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약 밀매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네. 이 40년을 전부 미국 교도소에서 수감한 건 아니고 약 20여 년 정도쯤 복역했던 시점에 프랑스로 갔어요.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또 미국은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로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복역을 하다가 파나마로 프랑스 정부가 이제 추방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파나마에 가서도 풀려난 건 아니고 네. 가택연금 상태로 이제 나머지 형기를 좀 채우는 형식을 하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마두로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어떤 건가요? 앞서서 들으셨지만 그 미국의 연방검찰 네. 2020년에 이미 이 마두로를 기소를 한 상태죠. 네. 그 혐의는 마약 밀매, 마약 테러 공모, 또 화기 및 파괴 장치 소지, 또 마약 조직 범죄 연루 이렇게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뭐 네. 태양의 카르텔의 실질적인 두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해당 조직이 그 마두로의 묵인하에 코카인 수천 톤을 미국과 유럽에 밀반출을 했고 마두로하고 그 가족이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두로 네. 대통령은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자, 그러면 미국이 권력 공백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통치 뭐 내지는 관리하게 될지가 네. 궁금한 점인데 네. 그 노리에가 제거했을 때는 어땠었나요? 노리에가를 축출했었을 때는 이제 미국 또 미군이 직접적으로 군정 형태로 가도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침공한 당일에 파나마의 실질적인 민선 정부인 기에르모 엔다라 정부가 출범을 했거든요. 이 엔다라는 앞서서 대선에 승리한 사람인데 네. 노리에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미국은 바로 이 엔다라 정부를 침공한 그 당일에 인정을 하고 정부로 내세워서 이 엔다라 정부를 통해서 파나마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실질적으로 뭐 관리 운영하겠다고는 했지만 오늘 기사가 더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제 마두로가 이제 제거된 이후에 네. 권한 대행으로 그 로드리게스 부통령. 지금은 이제 권한 네, 네. 대행이겠죠. 사실 인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 권한 대행이 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상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드리게스는 대국민 TV 연설에서는 유일한 우리의 대통령은 마두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죠. 그래서 약간 다른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또 보면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한 거 보면
그 권한대행이 로드레스 권한대행이 그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좀 다른 얘기 우리랑 했던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한 거는 좀 나름대로 이해할 네. 만한 지금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건 약간 제스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로드리게스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정말 이 마두로 정권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집안 자체가 혁명가 집안 출신이고 외무장관, 석유장관, 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장관 했다는 거면 진짜 핵심 중에 그렇죠. 핵심이죠. 네네. 석유장관도 역임했고 아. 또 오빠는 현재 국회의장이에요. 그래서 마두로 정권과 아주 정말 이 긴밀한 좀 동조자를 넘어서는 이렇게 관계인데 이 사람이 로드리게스가 사실 좀 노회하고 네. 좀 냉철하고 이런 면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루비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발언에 따르면은 네. 뭐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루비오 장관이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지난해 대선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지금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지금 네, 스페인에서 망명 생활 중인데 네. 이 마차도하고 우르티아는 우르티아가 실질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는 마차도나 우르티아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한다는 발언을 안 해주고 거리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로드리게스 과도 대행과 권한 대행과 네. 좀 조율을 맞춰서 앞세워서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뭐 중남미 지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많이 예. 주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